기다리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매주 나눠드리는 그 OX 프린트는 지금 풀지 마세요. 네, 모아놨다가 나중에. 네? 네. 푸셨어요? 몇 개 맞추셨어요? 다. 공부하셨구나. 에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푸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푸시면 안 되고 모아놨다가, 끝나고 나서 다음 1월 달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복습용으로 1월 달에도 또 나가는데, 그때 모아가지고 같이 파트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아시겠죠? 나눠드리면 안 되는데, 학원 정책이 나눠드리는 거야. 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뽑아서 나눠드리긴 하는데, 이거 풀면 안 돼요. 그날 진도 나간 거를. 교수님은 가끔 출제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출제는 대학 교수들이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네. 이거 근데 그날 진도 나간 거가 나와. 네, 진도 나간 거. 그래 담아주셨어요? 대단하시네. 푸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리지는 않는데 푸시지 말라는 한 이유는 풀었다가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네, 멘붕이 오기 때문에 미리 데미지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거. 풀어서 뭐 9개 풀었고 10개 풀어서 10개 다 틀려보겠다는데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읽어보는 거야 뭐. 그렇죠? 후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쓰는 교재들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쓰는 스스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질문들이 대부분 다 기출 질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문제나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씩 확인하는 게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잘 모아 두셔야 돼요. 프린트를 일단. 이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가면 이제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잘 모아놨다가 파일로. 다른 과목의 자료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잃어버려도 되는데 민법은 모아놓으셨다가 1월 달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풀어보시지 말되 풀어보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틀렸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네? 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그게 우리 모토입니다. 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학원을 2달을 들어요. 수업을 딱 들었어요. 들을 때는 뭐 대충 이해도 되고 그렇죠. 과감하게 모의고사를 딱 봐요. 10몇 점 나와요. 그럼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아니 2달이나 강의나 들었는데 이게 막 10몇 점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제 본인의 뇌를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본인 뇌를 믿지 마시라고. 절대로 뇌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이게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로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해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를 보는 순간 아득해집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그래서 그 문제가 안 아득해질 때까지 추라 수업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봐요. 네. 그때 3월 달 보시면 25점 나와요. 네.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25점. 지금부터 3월 달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요. 25점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붙어요. 시험장 가면. 네. 안 믿겨지죠? 네. 안 믿겨질 거예요. 네. 자,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4번째 요건이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이걸 사회 질서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이 조문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조부터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법인데 그 103조가 바로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조문이에요. 그리고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3조에 보면 103조 반사회 질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하고 있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애매한 조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추상적인 조문이에요. 그냥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라고 돼 있지 어떤 게 사회 질서인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103조에는. 그럼 왜 있다고 조문을 만들어 놨을까? 먼저 103조가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을 해야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하는 목표가 나옵니다.
각과 을이요.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했어요.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또는 배우자 있는 갑이 젊은 처자 을과 계약을 합니다. 오피스를 사주고 한 달에 생활비를 3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나랑 사귀자 라고 계약을 해요. 이런 걸 대법원은 고급지게 부첩계약이라고 합니다. 참 입에 담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대법원이 하는 말이에요. 부첩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부첩계약을 했어요. 세 번째로 갑이 을에게 병을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런 살인 청구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을 해봅니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예? 그럼 아까 봤던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성립은 했다고 치고 당사자가 능력도 있다고 치고 자, 목적 요건으로 가봅니다. 확정돼 있어요. 도박자금 1억 빌려주기로, A 오피스텔을 주고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기로, 병을 죽여주고 1억을 주기로 목적 정해져 있어요. 실현 가능하냐? 가능해요. 돈 빌려주는 거 가능하고 오피스텔 사주는 거 가능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가능성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아까 뭐였어요? 적법성. 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거 적법합니까? 그러면 적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민법적으로는 적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적법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무슨 말이냐? 이걸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규정 있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예요. 법을 위반한 거야.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지 말아라 라는 법이 있어요. 초과하면 무효예요. 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박자금 빌려주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부첩계약을 하지 말아라. 살인청부계약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적법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적법성에는 뭘 말한다고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걸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도박죄 처벌하잖아요. 그건 도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행위. 부첩계약 처벌하는 규정 없어요. 과거에 간통죄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가 이것도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이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데 그럼 유효냐 말이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적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적법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말하면 이 행위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회 질서라는 게 뭐야?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 차원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유효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 일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럼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걸 규정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행위를 하지 마라, 하지 마자, 하지 마라. 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법 만든 거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의사봉 갖고 싸워야 돼. 소화기 갖고 싸워야 돼. 머리띠 두르고 싸워야 돼. 얼마나 싸울 게 많아요. 그렇죠? 폭탄 좀 마셔야 돼. 뭐 별짓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법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법으로 일일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규정으로 등장한 게 뭐예요? 반사회 질서예요. 그러면 이 반사회 질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뭘까? 당연히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저 세 가지.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건 뭐라 그래요? 에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건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사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반사의 질서 행위일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고,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닐 것 같은데 반사의 질서 행위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회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우리 갑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그 칼을 그렇게 왜 그리 가냐? 회 뜰 거 있냐?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무슨 회를 뜰 건데? 병이라는 사람을 회를 뜰 거래. 네. 이놈이.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갑이라는 놈이. 그래서 친구들이 어머 뛰셔라.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막았어요. 대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계약이 반사의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갑이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것을 을이 돈을 주고 막은 거예요. 그렇죠?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에요. 네,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반사의 질서 행위라 그래요, 우리 판례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닐 것 같죠? 왜?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돈을 줘가면서까지 범죄 행위를 막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요. 그게 왜 반사의 질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끝! 여기서 끝! 반사의 질서 행위다.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왜인지 궁금하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하나 머릿속에 박습니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급유하기로 하는 약정은 뭐다? 대법원에 할 때는 반사의 질서 행위다. 일반 상식과 다르죠? 부척계약 반사의 질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오피스를 사주고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주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 바람 피는 것도 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이 300만 원도 좀 어려워져.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갑이 얘한테 10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얘가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래요. 갑도 얘가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헤어지자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는 대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줄게. 을이 오케이 했습니다. 즉 부척 관계를 단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거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왜? 정상으로 돌아오기로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거니까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조금 우리 상식과 비슷하게 맞죠? 세 번째. 자,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재산 갖고 있는 경우 별로 없죠.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지요. 이걸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재산 은닉한 제1 갑 오브 더 갑이 한 분 있어요. 누구? 전모 대통령 있어요. 두 번째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 세월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 그러면 채권자로부터 경매당할 것을 대비해서 또는 세금 따위를 포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이제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강제 집행이나 세금 포탈 따위를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 이름으로 돌려놓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자가 아니고요. 문제의식만 하나 갖자. 반사의 질서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우리 대법원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경우와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경우를 구별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기출이 됐어요. 박스 탁 쳐놓고 다음 중 반사의 질서에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올해 기출 문제예요. 많아요, 판례가. 근데 많은 판례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미리 3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 주기로 하는 거. 반사의 질서 행위. 그랬죠? 반사의 질서 행위. 2가지.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돈 주기로 하는 거.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 강제 집행 따위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거.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일단 가볍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운 개념인데요. 동기의 불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럼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지난주 금요일 날 개론했죠. 개론 선생 이름이 뭐예요? 예, 그분이 저지른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기의 불법. 꼰질르지 마세요. 금요일 날 되셔가지고 이동기 선생한테 뭐 수요일 날 이정환이가 동기가 불법 저질렀다고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착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얘기해봐야 제 귀에 다 들어와요. 친하거든요. 동기불법. 네, 동기불법. 이때 말하는 동기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동기는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한 이유가 동기. 이유.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껌을 사는 이유, 음료수를 사는 이유,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이유, 이게 동기입니다. 이게 동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A라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상대방한테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상대방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말은 법률행위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동기가 법률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사는 이유를 밝혀야 되고 상대방도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 따위를 사는 이유를 밝힌 적도 없고 상대방이 물어본 적도 없다. 따라서 그 물건 따위를 사는 이유는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불법한 경우가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마트에 가서 회칼을 사. 회칼. 마트 가면 칼이 쫙 있죠. 예? 고급진 henkel 칼부터 시작해서 요즘 휩쓸고 있는 장비 칼도 있고 말이죠. 중국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과도도 있고 쫙 칼이 있어. 그 중에 회칼 하나 딱 사. 자, 얘가 회칼을 사는 이유, 이게 동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생선회를 뜨려고 불법한 동기도 있어요. 사람 회를 뜨려고, 즉 사람을 죽이려고 또는 강도짓을 하려고, 그게 동기의 불법입니다. 요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회칼을 사면서 나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삽니다라고 이유 밝혀 안 밝혀? 안 밝혀. 상대방도 왜 회칼을 사는지 이유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따라서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유효다.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둘로 쪼갤까? 에이, 그래. 쪼개자. 하나가 이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된 경우, 갑이 회칼을 사는데요. 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을 해. 이거 사람도 잘 떠지나요? 그냥 쉽게 얘기할까? 이거로 사람 잘 쑤셔지나요? 불법한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했지요. 그럼 을은 이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나 보다. 갑의 불법한 동기를 알게 됐죠. 그럼 을은 팔면 돼, 안 돼? 팔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팔면 반사의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됐으니까 이미. 예? 또 하나는 갑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회칼을 사면서 얘한테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동기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죄 전과자인 친구 병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면서 야, 내가 이런 모양의 회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거 사람 잘 쑤셔지냐? 라고 물어보는 소리를 얘가 들었어요. 크게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갑의 불법한 동기를 을에게 직접 표시하지는 않았지요. 않았지만 을에게 알려줬어요. 이 두 가지.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아니지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알려졌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대법원에만 반사의 질서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에요. 동기부여법은.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덜 나와요. 동기부여법은. 세 번째. 이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올해 또 요것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올해 반사의 질서에서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골라라. 이거 하고 요게 뭐냐?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자, 갑이라는 자가 A 토지를 을한테 1억에 팔아. 자, 이때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186조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을이 아직 중도금까지만 줬고 잔금을 안 주고 있다면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을 것이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닐 것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서 갑이 2억을 주겠다는 병과 또 매매를 했어. 이런 걸 이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하게 매매하는 행위, 이게 이중매매예요. 상가 이중분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을도 병도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이야. 이럴 때 을과 병이 갖고 있는 권리,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럼 뭐를 갖고 있냐?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돼요. 얘도. 자, 이때 을의 이전등기 청구권과 병의 이전등기 청구권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우선할까요? 을의 권리가 우선해요? 병의 권리가 우선해요? 네, 평등합니다. 뭐라고요? 평등해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 둘이 갖고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이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선후 누가 더 많이 주기로 했는지 채권의 다소를 묻지 않고 평등. 채권은 어떻다고요? 평등. 그럼 누가 우선하냐? 먼저 넘겨받는 사람이 우선. 이걸 선이행주의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평등주의, 선이행주의가 채권에 존재합니다. 머릿속에 왜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자, 머릿속에 쐐기를 박으세요. 채권자 평등주의와 선이행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장님이 망하면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사장님 집으로 들이닥치죠.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제일 좋은 거 갖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늦게 간 사람은 변기 뚜껑밖에 못 들고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행주의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로 돌아오면 을이 됐든 병이 됐든 평등하니까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으로는 갑은 누구한테 넘겨주는 게 맞아요? 을한테 먼저 계약했으니까 그건 도덕적인 거고,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법도 냉혹해요. 그래서 갑은 을과 병의 권리가 평등하니까 갑의 을이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모두 평등한 거예요. 갑은 을에게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갑은 더 많이 주겠다는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게 보통이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을은 병한테 찍소리 못합니다. 왜 쎄치기 했냐 이런 소리 못해요. 왜? 을이 갖고 있는 건 채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을이 갖고 있는 이전등기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갑에게만. 자신과 매매를 한 갑에게만. 그러니까 병한테 갖고 내가 이전등기 채권이 먼저 했는데 네가 왜 쎄치기 했냐 그랬다가는 병이 한마디 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등기 친자가 우선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럼 얘는 갑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그 책임 추궁의 내용은 계약법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준 돈 돌려 받고 앤드 손해배상을 청구. 세 가지로 정리가 끝나요. 자, 요렇게 하는 게 원칙.
그럼 이거는 이중 매매가 됐든 삼중 매매가 됐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세 사람에게 팔았든 네 사람에게 팔았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예외를 조심하시자. 민법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갑, 병 사의 제2 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은 유효하되, 원칙은 유효하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궁금하지요? 언제 무효가 되는지. 그게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갑은 을과 먼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을은 뭐라고 믿고 있을까요?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겠지라고 믿고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을의 믿음을 갑이 처절하게 깨버렸죠. 이런 걸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도인의 배임행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해요. 요놈.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인데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갑을 찾아가가지고 A 토지 나한테 파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아이고 한 발 늦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병이라면 보통 뭐라 그러죠? 에고 한 발 늦었네. 물러나겠죠. 물러나면서 혹시라도 을하고 계약이 깨지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러고 물러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요놈은 달라. 요놈은 달라. 어떻게 달라? 물러나기는 그냥 오히려 더 달려들어. 얼마에 파셨습니까? 1억이요. 제가 2천 더 드릴게요. 갑이 2천에 양심 팔 수는 없지요. 사람이. 아유, 안 됩니다. 그래? 5천 더 드릴게요. 아유, 5천 갖고는 사람이. 저는 5천에 양심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2억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 양심값은 1억입니다. 얼른 팔아. 무슨 말이에요? 갑이 매도인이 배임행위를 했는데 이 병이라는 놈이 제2매수인이 살살 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을에 대한 배신을 때리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걸 적극가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요건 두 개.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요게 기본 뼈대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법률관계가 새끼치는 거고 그건 1월달, 3월달에 추가할 겁니다. 지금은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소유권을 안 남겨줬어. 지금 제가 여기 전제가 등기를 넘겨준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네. 안 넘겨줬을 때 뭔 문제가 생길까요? 갑이 알아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로 생각하세요.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 여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요. 이 병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가 돼버려요. 병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여기하고는 반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에게 등기를 넘겨갔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일단 딱. 그래서 반사의 질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정도예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사이드로 부수적으로 조금 기억하실 게 반사의 질서의 효과인데요. 아까요, 갑이 을한테 오피스텔 사주겠다. 자동차도 사주겠다. 말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만 했지 아직 이행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 안 사줬어. 아까 계약이 무효라 그랬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줄 의무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요, 아직 사주기 전이라면 사줄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을 때는요, 원래는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주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신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돼요. 급여라는 건 다달이 받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줬다 이런 뜻이에요. 줬는데 그 원인이 불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준 걸 돌려받질 못해요. 도박자금 빌려줬어요? 못 돌려받아요. 뇌물 줬어?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놈들 법적으로는 못 돌려받으니까 어떻게 돌려받아? 사람 야산에 갖다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못 돌려받아요. 자, 아까 을에게 오피스텔과 자동차를 사주기로 한 다음에 사줬어. 헤어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막장 드라마를 보면 요따오 계약을 맺는 요 갑이란 놈 오피스텔이나 자동차를 사줘요? 안 사줘요? 월세로 얻어주고 렌트해줘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응. 왜 그럴까? 사주면 못 돌려받는다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오피스텔하고 자동차만 생각나. 이 예를 들면요, 집에 가서 야, 이정환이가 그러는데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월세나 렌트해줘야 된대. 못 돌려받는. 이것만 생각나. 그거 생각나면 안 되고 이게 생각나.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다음 주에 오실 때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자동차밖에 기억 안 나. 그렇게 돼요. 예, 얘가 괜찮아. 어쨌거나 부첩계약 같은 반사의 질서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급여를 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반사의 질서에서 여러분들이 쫙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103조를 봤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첫째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폭리행위.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폭리행위는. 하나가 폭리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폭리행위가 들어있어요. 근데 조문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되면 어디에도 해당된다.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두 번째로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104조는 제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즉 불공정한 법률은 반사회 질서행위의 유형의 하나다. 그거 하나.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소를 하나 정확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요, 우리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삼성동 가면 코엑스 맞은편에 한전부지가 있죠. 이게 평가액이 최고 3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삼성그룹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사겠다고 들러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현대자동차가. 얼마에 샀어요? 10조. 삼성은 4조를 써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10조를 써냈어요. 3조짜리를 얼마에 산 거예요? 10조. 그러면 한전은 얼마의 폭리를 취한 거예요? 7조. 그게 여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3조짜리를 10조에 팔아먹은 한전의 행위, 폭리 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계약이란 건 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1억짜리를 10억에 팔든 1000만 원에 팔든 반대로 1억짜리 물건을 10억에 사든 1000만 원에 살든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액과 대금의 차이가 현저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폭리행위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폭리행위냐? 들어보셨어요? 알박기? 알박기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어요? 네. 간해수공업 인형 눈알박기가 아니고 개발구역 내에 조그만 땅 하나 갖고 있어. 안 팔아. 개발해야 되는 사람은 주위에 땅을 다 샀어. 급해 지금 막. 그걸 요 알박기 한 사람이 이용을 해. 아, 이 자식이 요 땅 없으면 개발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상대방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내가 좀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 요따고 생각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게 불공정한 법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적물의 가액과 대금의 차이가 크다 이것만 갖고 불공정한 법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방의 아주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내가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을 때만 불공정한 법률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이가 뭐고 주소가 반사의 질서행 일종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뼈대를 잡아줄 게 그냥 목적물 가액과 대금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법률이라 성립하는 것은 아니구나. 불공정한 법률이라 성립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따로 필요하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문서마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쭉 나옵니다. 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 의사 뭐 이따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거에서 설명을 쫙 해. 그거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일단 문제의식만 두 개만 딱 불공정한 법률에서는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불공정한 법률의 뼈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거 철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단순하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하나 딱 머릿속에 뿌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전부입니다. 기본 뼈대. 그러면 샥샥샥 넘겨요. 130페이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알박기. 알박기라는 한 표. 또 하나가 월세. 또 기억났어요? 다시 한번. 예.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 남자분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작년인가? 작년에 여기 강의 들으신 분이 제가 이 예를 들었더니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저는. 친구 보증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제가 법을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안 당할 것 같죠? 더 당해요. 아는 사람이 더 당해. 친구를 죽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돈 빌려주고 할 땐 반드시 계약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안 해요. 정작 본인은 안 해요. 정작. 우리 어머님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헛똑똑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게 아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쭉 나눠놨고 그중에 효력요건 봤는데 효력요건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이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간단히 의사능력, 행능력만 기억하시면 되고 목적요건이 갖춰야 될 4개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목적요건 4개를 다 갖췄어. 확정됐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그럼 마지막 요건으로 가야 돼요. 일반적 효력요건에서 뭐?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그랬죠? 원하는 것을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자, 나타낼 때 말로 나타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야, 너 뭘 갖고 싶냐? 그럼 뭘 주어? 말로 하는 게 보통이에요.
또는 말하기 싫으면 너 뭘로 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물어봐. 너 뭘로 하느냐? 말하기도 귀찮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의사표시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걸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는 법률 요건이었어요? 법률 사실이었어요? 법률 사실이었죠.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법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을 잘 구별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만은 구별을 해요. 우리 대법원도.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이걸 바꿔서 내면 틀린 짐으로 내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에다 그러면 틀리고요.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틀려요. 네? 나중에 이건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쉽게 원하는 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왜 문제가 생기냐? 둘로 쪼개져요. 의사와 표시로. 그리고 의사라는 건 좀 전에 원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 원하는 게 뭐예요? 법률 효과. 그래서 이 의사는 효과의사라 그래요. 표시는 아까 행위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구성 요소가 의사와 표시인데 의사는 효과의사를 말하는 거고 표시는 표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게 불일치해. 이게 뭐 하자고요? 불일치. 자, 다시 애인 사이 갑과 을로 돌아가 봅니다. 이 여자분이 또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자기야 나 사랑해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쁜 여자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꼭 비교를 해. 자, 김태희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남자분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죠. 을이 짝 째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좀 양호하죠. 남자에게 또 결단을 요구합니다. 뭐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닌가? 요새는 그렇게 안 하나? 요새는 그런 거 안 물어보나요? 요새는 그렇게 물어보면 촌스럽나요? 물어본다고 하세요. 전 촌스러워. 을이 물어봤어.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예. 머릿속으로 누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김태희야. 근데 표시를 김태희라고 했다가는 맞아 죽죠. 표시는 뭐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과 말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효과의사가 둘로 쪼개져요. 하나가 얘가 진짜 원하는 거. 누굴 원해? 이게 진짜 원해. 이걸 내심적 효과의사라 그래요. 반면에 갑이 을 네가 더 이뻐라고 표시했어. 이때 을이나 을 옆에 있던 병 갑이 을이 예쁘다라고 표시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 갑은 을이 예쁘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겠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추측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을 하여 단정을 지은 그런 의사가 하나 따로 있어요.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해요. 을이 진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 있고 을이 말한 걸로 갑이 말한 걸로 추측한 의사가 하나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각각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게 불일치한다는 것은 곧 뭐가 불일치하는 거야? 이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불일치할 때 이게 핵심이냐 이게 핵심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기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갑의 진짜 생각은 김태인데 말은 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김태에 초점을 맞추고서 효과를 발생시킬 건지 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효과를 발생시킬 건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 관계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 의사주의라고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 표시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걸 원칙으로 해야 될까요? 에? 이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민법은 이걸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의사표시로 나눠지는데 의사는 효과의사를 말하고 표시는 표시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로 의사라는 건 효과의사라는 건 둘로 다시 쪼개질 수 있다. 사람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인 내심적 의사와 겉으로 나타난 걸 갖고 추측을 하는 의사인 표시상의 효과에서는 나눌 수가 있더라. 됐죠? 네. 이제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일치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불일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일치하는 경우를 규정해 놨을까요? 불일치하는 경우를 규정해 놨을까요?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우리 마트 같은 데서도 흔히 일어나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집에 가봤더니 A하고 비슷하게 생긴 B를 잘못 사왔어요. 그럼 마트로 교환을 하러 가지요. 그렇죠. 이때 A에 중점을 두면 당당하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할 거고요. B에 초점을 맞추면 교환을 못한다가 원칙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원칙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여러분이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시 한 번. 갑이 A를 원하고 있었지만 B를 잘못 사갔어요. 의사는 A지만 표시는 B를 했어요.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교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마트는 다 해주던데 그냥 해주는 거야. 서비스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교환 불가가 원칙입니다. 예? 왜?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게 원칙인지를 미리 잡아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때 그걸 원칙과 외의로 나눠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규정을 해놨어요. 세 개를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 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도 돼. 그럼 끝.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여기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지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하는 놈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알아요, 몰라요? 지가. 갑이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 갑이 자신의 생각은 김태이지만 말은 을이라고 하는 거. 즉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갑을 알아요, 몰라? 알아.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모르는 경우도 있냐? 있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한번 보면요. 분명히 시험지에 답을 3번으로 골랐어요. 그럼 답안지에 몇 번이라고 마킹을 해야 돼요? 3번이라고 마킹해야 되죠? 네? 그래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답안지를 쭉 이제 이게 뭐예요? 문제지 보고서 답을 딱 맞춰서 내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 채점한 걸 딱 받아봤더니 내가 채점한 거 답이 틀려. 답안지를 달라 그랬어. 답안지를 달라 그래서 일일이 대조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지에는 뭐라고 체크를 해놨지만 3번. 답안지는 4번이라고 동그라미를 딱 쳐놨네. 자, 그러면 답안지에 마킹할 때 생각은 몇 번? 표시는 몇 번?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답안지에는 4번이라고 표시하면서 본인은 몰라.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 알고 있는 것을 의식적 흠결. 알고 있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의식적 흠결. 모르고 있는 것을 의사의 뭐라고 할까요? 네,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되겠죠. 알고 있는 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 모르고 있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 이 의사의 의식적 흠결에 두 개가 있습니다.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허위표시. 요건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제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제 108조 허위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그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낯설어요. 두 번째가 의사 표시가 일치해. 그럼 이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하자가 있어. 흠이 있어. 이 하자 흠이 뭐냐면 사기나 강박이에요. 강박은 쉽게 생각하세요. 강력한 협박. 이러면 돼요. 강력한 협박. 강력한 협박. 자,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노원역 10번 출구 근처에 학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듀프로 학원 있고 에듀땡 학원 있고. 그렇죠? 모르시죠? 아시나? 예. 이게 촬영. 다니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땡 학원에서 이제 또 이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자식이 왜 우리 이렇게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 에듀프로 학원을 오려고 마음을 먹고 오고 있어요. 10번 출구에 내렸어요. 근데 10번 출구 앞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잡아요.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십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붙잡고 도를 하십니까? 그랬죠. 요새는 그렇게 안 물어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십니까? 네. 혹시 학원 어디 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에듀프로 끊으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는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고 우리 요 에듀모 학원은 99%다. 사기를 쳐요. 에? 사기죠. 99%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속았어 내가. 99%? 그래서 생각을 바꿔. 뭘로? 에듀땡으로. 그리고 에듀땡 가가지고 계약을 해.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다시 한번. 에듀프로에서 생각을 바꿨다니까. 뭘로? 에듀땡으로. 그리고 에듀땡 가갖고 계약을 했다니까.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 근데 이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면 누구의 간섭을 받았어요? 간섭을 받았어.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사기한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 99%의 자기 학원은 압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학원이 잘 나가고 시험지를 훔치지 않나 무슨 99%. 안 속았어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뒤에서 뭘 꺼내? 뭘 꺼내? 제가 좋아하는 회카를 꺼내. 뭘 꺼낸다고요? 회카를 꺼내. 너 우리 학원을 하면 뒤져. 살고 싶죠? 생각을 바꿔. 에듀땡 학원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일단은 사는 게 목적이니까 생각을 바꿔요. 에듀땡으로. 에듀땡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그걸 가서 끌었어. 이때도 생각과 표시가 어때? 일치해졌어요. 일치해서 일단 어쨌든 생각을 바꾼 거야. 에듀땡으로.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이것도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결정한 게 아니라 회칼 때문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런 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게 금방 다가오지만 이거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일치. 따라서 이건 의사의 흠결은 아니야. 의사의 흠결은 아니지만 이걸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사기랑 강박 같은 외부의 간섭이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110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비정상적 의사 표시에 관해서 조문을 4개를 만들어 놨다.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예? 이 뼈대를 머릿속에 딱 담아 두셔야 됩니다. 뼈대 잡으실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걸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뼈대만 잡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는 바로 비진이 표시가 나왔어요. 근데 비진이 표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머릿속에 딱 뼈대를 잡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뼈대를 잡아주고 결론만 먼저 기억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요거는 무효야, 그냥. 요 2가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다. 착오나 사기 강박은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딱 여기까지 뼈대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요게 뼈대가 잡혀 있어야 다음 주에 요거부터 나가게 됩니다. 괜찮아, 안 잡아놔도 돼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비진이 표시부터 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습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하든지 말든지. 결석만 하지 마세요. 예? 예, 결석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